음, 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깊이를 탐구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문학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죠. 에드거 앨런 포와 그가 창조해낸 불멸의 탐정, 시 오규스트 뒤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복잡한 인물이죠. 그렇죠. 1840년대에 발표된 모르구가의 살인, 또 마리로제 수수께끼, 그리고 도둑맞은 편지는 흔히 현대 추리소설의 뼈대를 세운 작품들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포의 추리소설은 순수한 합리주의와 이성적 추론, 즉 레시오네이션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불안과 억압된 욕망, 비합리성이 정교하게 위장된 형태에 불과한 것일까요? 에드거 앨런 포의 삶과 문학을 깊숙이 추적해온 전기작가로서 저는 포의 작품이 시적 상상력과 수학적 논리를 완벽하게 결합한 아주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문학적 성취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리고 포의 텍스트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그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 합니다. 독자들이 겉으로 보는 그 화려한 논리적 외피는 사실 환상에 가깝거든요. 그 기저에는 자본주의적 소외로 인해 고통받았던 작가 본인의 신경증, 억압된 무의식, 그리고 깊은 비합리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가 1840년대에 뒤팽이라는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창조해낸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영감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830년대부터 서구 사회를 강타했던 거대한 이성주의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한 결과물이죠. 1833년에 영국에서 찰스 베비지가 해석기관의 원리를 발표했고 또 다게레오타입 같은 과학기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포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스스로 추론의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의식적으로 발명해낸 겁니다. 작품 속 뒤팽의 능력을 보면 기계적 계산을 훌쩍 넘어서서 스스로를 시인이자 수학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인 성취라는 뜻이죠. 네, 시대적 배경을 짚어주신 부분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의 소설이 이성의 승리라는 결론에는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뒤팽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이성적 추론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학자 빌리빈 팽황이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아주 강력한 비합리성의 기류가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이트나 라캉이 제시한 정신분석학적 렌즈로 읽어내야 합니다. 뒤팽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순수한 논리라기보다는 무의식적 욕망의 표출이거나 억압 혹은 승화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게다가 샌드라 통크의 분석을 빌려오자면 당시 출판 시장에서 포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경제적 빈곤과 철저한 소외가 텍스트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매끄러운 외피를 뒤집어 쓴 채 튀어나온 억압된 분노의 표출이 바로 뒤팽이라는 캐릭터인 셈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뒤팽의 추론 방식이 단지 작가의 심리적 투사나 비합리적인 분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기엔 텍스트가 보여주는 방법론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다. 마리로제 수수께끼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포는 그 작품에서 확률 미적분학의 개념을 범죄 수사에 직접 끌어옵니다. 이건 감정적 배설이 아니죠. 아,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 말을 조금만 더 마칠게요. 더 명확한 예로 도둑맞은 편지에서 뒤팽이 설명하는 짝수홀수 맞추기 게임을 들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손에 구슬을 쥐고 상대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는 놀이인데 여기서 8살짜리 소년이 백발백중으로 답을 맞힙니다. 그 비결이 상대방의 표정을 논리적으로 모방해서 심리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내는 것이었죠. 이건 무의식적인 직관이 아니라 고도로 엄밀한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무능한 경찰들이 의존하던 물리적인 수사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진정한 이성의 힘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이 푸가 독자들을 아주 교묘하게 기만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짝소울스 게임의 예시를 다시 뜯어볼까요? 상대방의 표정을 물리적으로 흉내내서 감정을 읽어낸다는 것. 그게 과연 엄밀한 논리적 수학일까요? 오히려 그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분석적 회고나 감정적 동일시,
즉 아주 주관적인 심리 투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뒷팽은 작중에서 경찰국장을 깎아내리며 논리학 용어를 들먹이죠. 국장이 매개념 부지연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웃으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수학적 논리라면 오직 양과 형태 그리고 객관적 관계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뒷팽이 도달하는 결론은 철저히 비합리적인 직관과 사변적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박적인 심리 투사에 불과하죠. 뒷팽의 심리적 접근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주관적 투사로 단정 지으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포가 문학사에서 최초로 창조해낸 새로운 이성의 형태라고 봅니다. 19세기의 딱딱한 기계적 이성을 넘어서는 인간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융합적 이성이죠. 도둑맞은 편지를 보면 피가 낭자한 폭력 없이 오직 순수한 지적 유시만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장관이 편지를 방 한가운데 있는 편지꽂이에 대충 구겨서 꽂아두죠. 가장 명백한 곳에 물건을 두어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트릭입니다. 지도에서 가장 큰 글씨를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인지적 맹점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경찰들은 현미경으로 바닥의 먼지까지 살피지만 듀팽은 범인의 지적 수준에 자신의 사고방식을 동기화시켜서 단번에 편지를 찾아냅니다. 이건 인간의 인지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이성적인 통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둑맞은 편지를 단순한 숨바꼭질 같은 인지적 퍼즐로 읽는 것은 이 텍스트가 가진 깊은 심연의 표면만 핥는 욕입니다. 그 문제의 편지는 그 안에서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작동하지 않아요. 자크 라캉의 분석을 빌려볼까요? 라캉은 이 편지를 순수한 기표, 즉 소유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상징물로 보았습니다. 바바라 존스는 이를 권력과 결핍을 상징하는 남군의 대체물로 해석하죠. 장관이 여왕의 방에서 편지를 훔치는 건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여왕의 권력을 탈취하는 승화된 권력욕의 표현이자 상징적인 성적 폭력의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설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줄도 밝혀지지 않아요. 이 내용의 부재야말로 이 소설이 명쾌한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은밀한 무의식과 파괴적인 욕망에 의해 맹목적으로 추종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엄스를 무의식의 기표로 짚어내는 정신분석학적 독해의 매력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품 내에서 뒷팽이라는 인물이 수행하는 도덕적 그리고 질서 회복의 기능입니다. 포가 이 소설들을 쓰던 시기는 급격한 도시화로 범죄와 혼란이 대두되던 때였죠. 군종 속의 사람을 보면 당시 도시가 얼마나 읽어낼 수 없는 혼돈의 공간이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뒷팽은 이 어지러운 근대 도시의 맹점을 자신의 압도적인 통제력과 지성으로 회복시킵니다. 무능한 경찰국장이 찾아왔을 때 에버넷이 의사의 일화를 농담처럼 던지며 5만 프랑크짜리 수표를 요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무능한 국가 공권력을 자신의 지성발 밑에 무릎 꿇리는 재치 있고 통쾌한 장치죠. 그는 완벽한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글쎄요. 지적 우월성을 거느주는 통쾌한 장치라고 포장해 주셨지만 저는 그 동일한 장면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서늘함을 느낍니다. 뒷팽이 5만 프랑의 수표를 요구하는 모습은 자본에 굶주려 있던 작가 포의 욕망이 투영된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거래에 민낯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편지를 되찾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 그 자체예요. 녹색 안경을 쓰고 장관의 집에 찾아가 시선을 숨기고 길거리에 사람을 고용해 가짜 총기 사고를 일으켜 시선을 돌린 뒤 가짜 편지와 바꿔치기 하죠. 이 속임수가 장관이 여왕의 눈앞에서 편지를 훔칠 때 쓴 시법과 다를 게 뭡니까? 완벽히 똑같습니다. 뒷팽은 범죄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을 공유하는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뒷팽이 남겨둔 크레비용의 연극 대사를 보십시오. 자기 형제의 아들들을 죽여서 그 고기를 요리해 아버지에게 먹인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의 끔찍한 신화를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과거의 작은 모욕을 안갚음하기 위해 그런 소름 끼치는 식인 신화의 구절을 인용하다니요. 이는 뒷팽과 포 본인이 내면 깊은 곳에서 얼마나 병적이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폭로하는 극도의 신경적 강박입니다.
뒤팽이 장관과 유사한 기만수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리문학의 맥락에서 그것은 독을 품은 자를 제압하기 위해 독을 쓰는 형태의 고도로 계상된 이성적 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크레비옹의 비극 인용 역시 지적인 승리의 서명에 가깝죠. 직과를 발휘하는 시인의 기질과 엄밀함을 추구하는 수학자의 논리를 결합한 뒤팽의 이 추론 방식은 이후 등장한 모든 현대 추리문학의 가장 확고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현대 문학에 남긴 성취가 위대하다는 점은 저 역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 진료가 이성이라는 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뒤팽이 장관을 파멸로 몰아넣으며 느끼는 그 도착적인 희열 속에는 순수한 지적 탐구가 없습니다. 작가 자신의 억압된 복수심과 분노가 일렁이고 있죠. 이 소설이 21세기인 지금까지 우리를 매혹하는 이유는 견고해 보이는 논리라는 가면 틈새로 비합리적인 무의식과 심연이 기괴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앨런 포와 뒤팽을 둘러싸고 정말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이 텍스트가 이성주의의 찬란한 산물인지 아니면 억압된 무의식의 징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포가 대단히 복잡하고 입체적이며 파장력이 긴 다층적인 텍스트를 창조해냈다는 사실에는 깊이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포의 텍스트가 가진 진정한 생명력은 바로 그 모순성과 다차원성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완벽한 수학적 퍼즐 같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이 꿈틀거리는 심리적 미궁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빌려 포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표면적인 논리적 퍼즐의 짜릿함에 탑승하실지 아니면 텍스트 밑바닥에 흐르는 무의식의 심리전에 주목하실지 직접 탐구해보시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우실 겁니다. 위대한 텍스트가 품고 있는 진실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